카톨릭의 노아의 방주라는 신화가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관련된 신화가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는 결국 믿음이거든요. 세종실록에 보면요, 세종대왕이 이런 말 합니다. 용이 아무리 괴이하게 생겨도 동물 아닙니까? 도대체 이 용이 어디서 출몰하냐고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역사와 미술문화유산을 공부하는 김용덕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서양용은 우리가 흔히 드래곤이라고 말을 하죠. 도마뱀 같이 생긴 외형에 날개가 달려 불을 내뿜습니다. 이 서양용의 모태가 된 거는 카톨릭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인 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전투를 벌이는 히드라가 기반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보통 드래곤이라 하면 나쁜 존재로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항상 천사라든가 다른 선한 존재와 대립을 하거나 싸우는 장면이 많이 그려집니다. 알렉산더 대왕 다들 아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전기를 보면요, 드래곤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인데 드래곤에게 타르와 돌멩이를 먹여서 처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카톨릭 성경에 보면 성 미카엘 대천사가 드래곤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성 게르오니우스랑 함께 싸우는 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악마의 상징입니다. 동양용은 10가지 혹은 7가지 동물들이 합쳐졌는데 기본적으로 긴 몸을 가지고 있죠. 동양의 용 역시 뱀을 모티프로 만들어진 상상의 동물입니다. 인도 불교에서는요, 용을 나가라고 해가지고 코브라 신으로 많이 불리고 있고요. 동양의 용은 서양의 용과 다르게 물을 부리거나 제왕을 상징하는 권위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은 왕을 상징하는데요, 왕을 상징하는 용은 발가락이 5개 달린 오조룡입니다. 그래서 명나라나 청나라 황제의 초상화를 봐도 발가락이 5개 달린 용, 오조룡 용포를 입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조선왕실의 임금의 초상화를 그린 어진을 보면요, 다 발가락이 5개가 달린 오조룡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중건된 경복궁, 그것도 중심에 있는 궁궐인 긍정전 천장을 보면 발가락이 7개 달린 칠조룡이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경복궁을 중건했던 인물은 고종의 아버지인 흥성대원군인데, 이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는 무너져가는 왕실을 확립시키고 고종의 권위를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서 보통 오조룡이 아니라 칠조룡을 등장시킨 거죠. 우리 드래곤을 보면 날개가 달린 게 특징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동양에도 날개가 달린 용이 있습니다. 바로 응용이라고 하는 용입니다. 이 응용은 춘추 전국시대에 편찬된 지리서인 산해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요, 천년을 살아서 날개가 생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면 진짜 우리 드래곤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응용이 우리나라 미술에도 표현됩니다. 사찰에 가면 불상을 모신 수미단이 있죠. 그 수미단에 새겨진 문양에도 응용이 새겨져 있고요, 사찰 벽화에도 있고, 금정전이나 혹은 이제 왕실에 쓰인 의장기, 깃발에도 날개 달린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요, 세종대왕이 이런 말 합니다. 용이 아무리 괴이하게 생겨도 동물 아닙니까? 도대체 이 용이 어디서 출몰하냐고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 평택에서도 등장한다고, 천안에서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방곡곡으로 수소문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용이 출몰했다는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용이 출몰했다니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겼냐, 뭐 뿔은 어떻냐, 파도를 일으키냐, 구름을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격자를 궁궐로 데려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명나라로 가는 사진단을 그린 항해조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항해조천도에 보면 구름 속에서 용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용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대요. 근데 여기 있는 용은 뭘까? 실제로 존재하는 용일까? 아니죠. 이거는 용오름이라고 하는 기상현상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용오름 현상이 진짜 용이 승천하는 모습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만큼 우리한테 친숙한 동물이 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용으로도 비춰집니다. 우리 삼국을 통일한 왕이 신라의 문무왕이죠. 신라의 문무왕은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동해의 용이 돼서 왜구를 처벌할 것이니 자신을 동해의 바다에 장사를 지내라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용은 결국 축생인데 자신은 인간인데 왜 용으로 환생하려고 하냐. 내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나는 축생이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나는 동해의 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유언이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그대로 실천한 유적이 바로 경주 간포에 있는 문무대왕릉. 문무대왕릉을 보면 그쪽에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뿌렸다는 기록이 있고요. 실제로 문무왕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게끔 세운 사찰이 그 아들이 세운 가문사입니다. 가문사 건물지를 보면요, 지하시설이 있는데 그 지하시설이 굉장히 좁습니다. 창고로 쓰기도 그렇고, 원래 고대 사찰이나 고대 건물지는 바닥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런 빈 공간을 만들었을까? 바로 용, 자신의
아버지가 용이 될 거기 때문에 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용이 사는 곳을 용궁이라고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용궁에서 설법을 한 석가모니 부처님과 용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은 여의주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여의주를 용의 딸인 용녀가 석가모니 부처한테 이렇게 드리자 그 용녀가 남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됐다는 내용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실려 있습니다. 큰 뱀을 용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공룡을, 우리는 지금 공룡이라 부르지만 그 공룡을 당시 동양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 몰랐을 거예요. 근데 공룡이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화석이죠. 옛날에도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본초 광목에 보면요, 그 화석을 용골이라고 해가지고 용 화석을 용의 뼈로 착각했다고 하고요, 그걸 약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 가면 설용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미라도 있어요. 그리고 용뼈가 발견돼 화석이 발견된 곳을 신사로 세우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런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화석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용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문명은 농경사회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이죠. 근데 용은 물을 다루는 수신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영험한 존재가 그려지게 되고요. 이 용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결국 왕의 상징으로까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악을 상징하면 이제 선한 존재들이죠. 이 선악의 대립에서 선이 승리를 해야 되는 그 매개체가 바로 서양의 용인 드래곤이고요. 동양의 용 같은 경우는 뭐 농경을 주관하거나 혹은 위대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굉장히 성스러운 동물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용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용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용으로 변하는 동물이 물고기 혹은 뱀인데, 이 뱀이 1000년을 살고 500년을 살면 이무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이무기가 승천을 하면 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무기는 나쁜 이미지로 많이 쓰였죠. 대표적으로 이제 심영래 감독의 비워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그 케이블 드라마인가요? 구미호변이라고 하나요? 거기서도 이제 이무기가 나쁜 존재로 그려지죠. 물론 나쁜 존재로 그려지는 이무기도 있지만 동양문화에서 이무기는 세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왕은 곧 용이고 이무기는 결국 용이 될 거기 때문에 왕이 되기 전 단계인 세자를 이무기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경복궁 경회로 다리에는 세자 전용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 이무기가 새겨져 있고요. 그 이무기는 다른 뱀들과 다르게 꼬리가 두 갈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용과 이무기를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무기가 용이 대해서는 일단 인고의 세월을 쌓아야겠죠. 인고의 세월을 쌓고 선업을 쌓으면 뭐가 생기냐면 여의주가 생길 겁니다. 우리 수행을 하신 스님들 혹은 이제 부처님한테는 뭐가 나옵니까? 사리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의주도 용의 몸 안에서 생긴다고 해요. 실제로 불교 경전에 보면요, 여의주는 용 뇌 안에 있다, 혹은 용의 머리 위에 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무기가 용이 되려면 여의주가 일단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올해가 청룡해죠. 청룡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청룡은 사신이라고 하는 4마리 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령이 있고요, 사신이 있는데, 사령은 유교를 상징하고 태평성대와 어진 군주를 상징하는 용, 봉황, 거북, 기린이라는 동물이 있고요. 사신은 도교를 상징하는 동물이고요. 동서남북 4방위와 벽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로 무덤 벽화로 많이 그렸는데,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청룡입니다. 해치는 여러 가지 기록 속에 나오는데, 춘추 전국시대에 있는 여러 기록을 보면요, 초원에 해치라는 동물이 있다. 법과 정의를 상징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안다는 정의로운 동물입니다. 뿔이 하나 달린 신령스러운 양이라고 적혀 있고요. 해치를 상징으로 많이 쓰였어요. 법과 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감찰관들이죠. 지금의 검찰청 사람들은 해치관을 썼다는 기록이 있고요. 신라학자 최치원의 개헌필경집에도 해치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원부, 감찰부에 해당하는 이제 신하들도 흉배에다가 해치 흉배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치는 거의 지금 광화문의 해치를 많이 떠오를 겁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마스코트도 된 그 동물인데, 보면 방울도 달려있고 털도 복실복실하고 뻐드렁이에 이빨도 달려있고 영락 없는 사자 같죠? 해치가 아니라. 원래 해치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광화문 해치상은 우리나라, 특히 조선 후기에만 등장하는 조선 스타일의 해치입니다. 이 조선 스타일의 해치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경복궁이 불타게 됩니다. 한 200년 동안 계속 폐허로 남겨지게 되는데, 이 경복궁을 궁궐을 다시 짓는 일이 여간 쉬운 게 아니죠. 막대한 인력과 경제력이 드는데, 근데 이 경복궁을 중건한 인물이 바로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입니다. 왕실을 위험에 새기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해치가 바로 광화문 해치상입니다. 광화문은 경복궁이라는 왕을 상대하는 궁궐의 정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이 출퇴근하는 게이트 역할도 했죠. 엄청난 상징성 있는 이 정문에다가 어떤 동물을 세워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보통 동아시아에서 입구에 세워지는 동물은 대부분 사자예요. 자금성에도 보면 사자가 세워져 있고요. 신라 왕릉을 지키는 동물도 사자고, 경주에 월정교라는 이제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쌍사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사자가 항상 입구를 지키는 역할이었는데 그러면 사자를 쓰면 되겠죠. 근데 왜 이 사자처럼 생긴 해치를 만들었을까? 해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과 정의를 상징하잖아요. 해치는 유교의 동물입니다. 근데 길게 따져보고 나면 사자는 유교보다는 불교의 동물에 더 가깝죠. 그래서 사자 스타일의 해치를 만든 거고요. 해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아티스트이자 조각을 하는 최고의 아티스트를 부릅니다. 바로 이세옥이라는 조각가인데요. 근데 이 이세옥은 사실 도화사 화원도 아니고요. 조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이세옥은 무관입니다. 기록서에 보면 무관이라고 적혀 있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이세옥이 약간 육각형 인간이었나 봐요. 아주 재주가 많고 하니까 조선 왕릉을 조성할 때도 이제 거기에 조각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세옥이라는 결정직 공무원을 특별 스카우트에서 총 디자인 감독을 맡깁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광화문 해치상입니다. 사자 스타일의 해치를 만든 게 바로 흥선대원군과 이세옥이고, 광화문 해치상은 결국 흥선대원군의 리브랜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성인이나 위인들이 출연할 때 기린이 그려지곤 합니다. 공자가 태어날 때도 기린이 출연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그래서 생긴 말이 기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쉬운 말로 하면 될성푸른 떡잎이라고 하죠. 뭔가 큰 일을 한 제목이나 위인이 될 아이를 기린아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나라의 시인 두보가 한 사람의 아들을 칭찬할 때 기린아라고 했고요. 고려시대 한수라는 문인의 시에서도 기린아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사 기록에 보면요, 기린각이라는 정각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왕이 학습을 한 공간으로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게 기린과 관련돼 가지고 왕실에서는 태자 혹은 세자들, 왕의 아들인 대군들의 기린 흉배를 새겼습니다. 기린과 관련돼서 아마 경주의 천마총 얘기가 있을 것 같네요. 경주의 천마총이 원래는 발굴이 되지 않을 뻔한 무덤입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주 관광 프로젝트를 해오죠. 그래서 지시를 한 게 경주에서 가장 큰 무덤을 발굴을 해라 했던 게 바로 대릉원에 있는 지금 항남대청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발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큰 무덤을 발굴하기가 엄두가 안 났겠죠. 그래서 조금 옆에 있는 작은 무덤을 시험 삼아 발굴해보자 해서 나온 게 그 천마총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 천마총이 천마도가 나오죠. 그 천마도가 사실 뭐냐면 그림이 아니라요, 말 장식입니다. 말은 안장을 채우죠. 그 말 안장을 채우는데 옆구리에 흙이 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드는 긴 판이 바로 장리 혹은 다래라고 하는 말 장식입니다. 그 말 장식에 바로 천마도가 그려져 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014년 천마 다시 날다 특별전을 경주박물관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천마총의 천마도를 엑스레이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일이 터진 거죠. 그 분석에서 천마 머리에 뿔이 나온 거. 그때 학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기린이야 천마야? 혹은 그러면 이게 천마총이 아니라 기린총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에피소드까지 있었는데, 그냥 알고 보니까 동아시아나 지금도 몽골 같은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꾸밀 때 말 상투를 틀어요. 그게 신라 왕릉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마인무령 토기에도 있고 고구려 고음벽화에도 말 상투를 틉니다. 한간에 이 기린의 뿔인 줄 알았던 거는 말 상투로 드러나서 무사히 천마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에서 번개를 부리는 신은 제우스죠. 그리고 북유럽에서는 우리 마블 캐릭터로 더 익숙한 토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도 토르와 제우스가 있습니다. 바로 번개의 신인 뇌공신이 있습니다. 근데 토르 보면 멸리라는 망치를 다 갖고 다니죠? 그 멸리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로 더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뇌공신은 망치가 2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타우루스가 있죠. 머리는 소, 몸은 사람. 동양에는 신농씨라고 하는 농사를 가르쳐준 신이 바로 머리는 소, 몸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동서양에도 비슷비슷한 상상 속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인어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즈니의 그 인어공주, 안데르센의 동안 인어공주 하면 이제 몸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물고기인 상상 속 동물로 그려지죠. 근데 이게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습니다. 산해경 기록부터 저인국이라는 나라 사람이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사람이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인어에 관련된 전설들이 많습니다. 여수 거문도에는 신지기라는 인어 전설이 있는데 이 신지기가 어민들한테 날씨를 알려주는 점쟁이로도 그려져서 얼마 전에 웹드라마로 제작해서 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찰에 보면요, 수미단에 인어들이 실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인어는 중국 명나라 때 백과사전에 쓰여있던 그 인어를 모본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죠. 노아의 방주도 이제 홍수가 났다 하고, 인도에도 홍수 신화가 있거든요.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물이 가장 소중한 동시에 가장 좀 무서운 존재죠. 삼국사기나 우리나라 기록에도 보면 홍수가 났다는 기록이 빈번하고요. 이런 거는 물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농경을 다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도 물인데, 신이 노하거나 날씨가 노하게 되면 그 물을 넘치도록 해가지고 사람을 해야 한다는 거죠. 홍수 신화에서, 인도 신화에 보면 홍수가 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인어입니다. 비슈누라고 하는 인도 신화의 신이 있죠. 그 비슈누가 10가지 모습으로 변화를 하는데, 변화된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타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아바타처럼 분신인 거죠. 그 첫 번째 분신이 바로 인어의 신인 마치아입니다. 이 마치아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조해가지고 악마와 싸우는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홍수 신화와 관련해서 인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에도 툴루라고 하는 현자가 있는데, 이 현자가 인어의 가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죽의 이 개념이 나중에 카톨릭이 되면 교황이나 주교님들은 어두관이 되고요. 압툴루라고 하는 형자가 불교에 넘어와서 뭐가 되냐면 미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홍수 신화와 물과 관련된 신화들이 기반을 해가지고 동양과 서양 여러 가지 종교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카톨릭의 노아의 방주라는 신화가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관련된 신화가 굉장히 많죠. 태초의 시작은 전부 다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태어난 곳도 대부분 인도나 중동 지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파생이 돼가지고 종교가 생기고 바로 이제 상상의 동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는 결국 믿음이거든요. 종교라는 것도 사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자신들이 바랬던 모든 이상향이나 소망을 이 현실 속에 등장하지 않은 이 상상동물에다 투영을 시켜가지고 이상세계에 가고 싶다는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요. 물론 역사 기록에서는 사실만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서도 어떠한 것을 강조하거나 어떠한 사건들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 판타지적인 요소들을 조금씩 가미하기만 해죠. 그래서 해치나 용 같은 동물들이 우리나라 역사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역사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역사를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하려면 문화유산만한 게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청으로 기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으니까 문화유산 답사 가고 문화유산 여행 가는 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